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28년 만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축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큰 폭의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그야말로 빅 스텝이었다가 빅으로는 안 된다. 자이언트로 바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황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주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7.5%였고요. 2월 달에 이제 7.9%가 됐다가 3월 달에는 8%대로 올라가거든요. 8.5%까지 올라가고요. 4월에 8.3%. 그래서 4월 달 되니까 조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이게 5월 달에 다시 또 8.6%를 찍으면서 전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었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게 됐던 거죠. 사실 연준이 보통 일상적인 시기에 그 목표치로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있습니다. 2% 내외 정도가 연준이 보통 시기에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거든요. 근데 지금 8.6%면 그 목표치에서 무려 6.6%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수준은 반드시 잡아야겠다. 라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0.5% 정도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8.6%를 찍으면서 0.5% 가지고는 안 되겠다. 0.75%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4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0.75%를 인상을 하면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럼 장기적인 전망으로 다음 달 금리 인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6월 달에도 5월 달 인플레이션이 8.6%였단 말이에요. 6월 달에도 8%대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0.75% 6월 달에 올리면서 기준금리의 상당히 1.75%까지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기준금리의 상단을 2.5%까지 높이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0.5%보다는 0.75%를 한 번 더 올리는 방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가지는 게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도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단이 1.5%, 상단이 1.75%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현재 상단으로 비교하면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연준이 또 한 번 0.75%를 올리게 되면 미국은 2.5%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올리겠죠.
7월 달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여기서 0.5%를 올릴 거냐 아니면 0.25%를 올릴 거냐. 우리나라는 0.75%는 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0.25% 또는 0.5%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은 아마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가 또 너무 벌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그 인상 속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네. 이번에 0.5%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나오면 다음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미국 연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참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가 또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성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전망은 이미 이제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채 실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3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사실은 고가 나와도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대책을 마련할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지금은 고물가, 물가도 높고요, 유가도 높고 고유가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리까지 방금 살펴봤습니다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가 한꺼번에 지금 삼각파도가 이른바 몰려오는 상황인데요. 임규철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일단은 불안 심리,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거에 이 석유 파동 시점인 70년대 그때나 또 이제 90년대 그 IMF 외환위기 이때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뭐 힘은 듭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게 한번 이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물가를 보시면은요, 2019년도 1월달에 0.8%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바로 직전인데 이게 2021년도 1월달에 0.9%로 2년간 0% 물가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0% 물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월 2%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3%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4% 넘어서고 5월 달에는 지금 벌써 5%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6% 계속해서 이제 월별로 그 숫자에 맞춰서 늘어나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보다도 물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를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게 8월 달에 5.6% 이후에 지금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로 그 직전이죠. 직전 후에 그 물가보다 지금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유가가 2022년 3월 11일 이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는 그런 시점에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서 배럴당 얼마였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3월 11일 날에는 지금 원래 3월 달에요. 원래 3월 달에 122.53달러입니다. 배럴당. 네. 그런데 이게 최저치가 언제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년 4월 24일 날 19달러밖에 안 했어요. 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서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 20년 4월 24일 그때 이제 그 배럴당 19달러 할 때 1255원 했었습니다. 1255원 하다가 지금 얼마 하느냐면은 그 6월 23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2,123원까지 됐습니다. 이게 무려 69%, 약 한 70% 정도 뛰었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에 보태서요. 금리도 보면은 저희가 금리를 볼 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봅니다. AA 마이너스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금리를 보는데 이 6월 20일 기준으로 이 4.27%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에 보면은 이 3월 9일 날 1.6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이후에 3%를 넘어서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율까지 고환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약간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지금 이 세 개의 그 삼고 현상이 하나씩 따로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연동해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주에 발표된 그 생산자 물가 상승 지수가 9.7%면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정도 올랐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 금방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황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중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고물가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물가라는 거, 그다음에 고유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이 네 가지는 사실상 다 서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연관성, 그 관계를 따져가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위협적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냐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고물가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임금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굉장히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올해 연봉이 결정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 수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투자자의 입장,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오히려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내가 이걸 투자를 해놨다가 여기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소비가 둔화되면서 내가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들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를 굉장히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 남미 국가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60%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지금 국가가 부도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이 지금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위험성을 따지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고물가가 가장 중요한 파트고 여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계속되면 내 월급이 안 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깎인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규철 실장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똑같이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를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국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른 나라들이 쭉 보면은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최대한 줄였던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2%대 물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더 이 자세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면은 한번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 그 시중의 통화를 얘기할 때
그 총유동성, 그 M2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국내 총생산을 초과하는 시기가 2008년에 습니다. 금융위기.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 보면은 이게 1.8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총생산보다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를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금 물가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의 연준에 좀 대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은 시중의 가계대출은요 0.28%포인트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을 빌리게 되면은 연간으로 저희가 보니까 56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그 또 이게 뭡니까 그 이자를 더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결국은 소비 위축,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고요. 기업들은 뭐냐면은 그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공급 측면에서 생긴 그 물가 인상 요인은 생산자 물가는 나중에 소비자 물가까지 반영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저 생산자 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 시중에서 이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뭐 우리 지금 현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면은 이런 요인들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뭐 동의합니다. 물가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두 분 다 공이 물가가 최고의 지금 문제고 빨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두 분 다 하셨는데 이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랄까요? 대응 방안 지금 뭐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황 박사님 생각에 어떤 방향으로 리스크 특히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도보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위험성 중에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성은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은 물가는 생산자 쪽에서,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 상승 요인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 측면, 수요 측면에서 상승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생산 쪽의 교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있어서 여전히 차질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쪽의 교란 요소들에 의해서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이 생산자 쪽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이 생산자 쪽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를 위축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공급 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아마 그 해결책을 시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공급 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향성에서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비 측면, 소비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물가도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거, 싫어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양쪽을 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현재로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먼저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겠다.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면 그때부터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 정책을 이렇게 선언하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황 목사님? 네, 일단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제 이런 이제 농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가 하락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현재처럼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작년 초반, 작년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이쯤에 코스피 시장의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3,300포인트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현재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2,30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거의 1,000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네. 이 1,000포인트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은 연준의 통화 긴축에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거의 전적으로 연준이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저는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준의 통화 긴축은 글로벌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의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이번 달부터는 양적 긴축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중의 자금을 연준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의 하락은 거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네.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 가격, 코인 시장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시장 가격,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가격 하락이 극심하게 일어날 영역은 당연히 코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유입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 코인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격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곳은 코인 시장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가격 하락의 폭은 이전의 두 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에 비해서는 가격 하락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네. 황 박사님 개인 생각으로 우리 주가 지수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2,300포인트가 단기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런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떨어졌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또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리고 또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또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가 하락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떨어질 때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저점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단기 저점은 2,300포인트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락하게 될 때는 결국은 2,000선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도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시도하게 되면 적극적인 방향을 쓰게 되면 동반되는 것이 어쨌든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잠깐 물가만 잡고 다시 경기 반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그다음에 왜 이 걱정을 하는지 지금 뭐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분한테 얘기를 한번 듣고
듣고 싶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올라가고 예.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규철 씨 보시기에 이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방식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려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경기 불황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고물가를 유지하면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된 상태에서 고물가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것도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보면은 언제하고 똑같으냐면은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73년 이후에 78년 2차까지 이 석유 파동 시기에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경기 불황과 소비자 물가 폭등이죠. 이건 급등이 아니고 폭등입니다. 네. 이 시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뭘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물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는 없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유동성 회수 실제 시중에서 유동성 회수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상도 이제 이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 인상시키면서 시중에 있던 그 자금을 갖다가 이제 이게 제도권 내로 이제 끌어들이잖아요. 예, 네. 끌어들이면서 물가 상승을 막고 또 이제 소비를 진작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생긴 이 문제가 2,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황 박사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은 이제 견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시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까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물가가 높은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면에 저는 경제 성장이 굳이 후퇴하지 않더라도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3월 달에. 네. 근데 지금 이거를 1.7%로 낮췄거든요. 네. 1.7%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성장 국면으로 이미 하반기 되면 사실 하반기는 1%대 아마 1% 근처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을 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이미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물가는 8%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쉽사리 잡히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보통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게 되면 꽤 오랜 기간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잡힌다면 한국은행이나 중앙정부가 이것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강도 통화 긴축을 통해서 단기간에 내에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한번 높아지게 되면 이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네. 임금이 인상되면 또다시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쉽게 잡히기가 어렵다. 상당 기간의 통화 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강도 통화 긴축이 나오죠. 높은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점차 둔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1% 또는 2% 근처의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할 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그 위험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내년 정도 되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28년에 수준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를 4.7%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것보다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게 되면 지금 4.7%를 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회할 거란 예상은 뭐 어느 정도로 타당한 예측인지 황 목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2008년에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이 4.7%였다는 얘기고요. 2008년에도 이제 월별로 보면 5%를 넘어가는 달들이 나옵니다. 4월달, 5월달 이때 보면 이제 5%가 넘어가는 달들이 나오거든요. 그랬다가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4.7% 정도 이제 상승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올해 지금 한국은행이랑 정부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4.7%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4.7%를 찍게 된다면 그러면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 4.7%보다 더 높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찍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와 내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을 후행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봉 협상하실 때 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으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였으니까 나는 최소한 5% 이상의 임금 상승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근로자들은 그만큼 나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하나를 더 담을 때 큰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기가 점점 더 두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이게 좀 사태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큰 대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유가가 안정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게 되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인플레이션, 과거의 인플레이션들을 살펴보면 시작 포인트가 유가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고유가 고곡물 가격 이 두 가지가 이때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많은 경우 이제 고유가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고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럼 즉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가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 출발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종착지는 임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 원가가 높아지죠?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또 근로자들은
고임금,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또다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게 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시작은 유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가 안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주식할 거 없이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또 일부는 또 지금 코로나 때처럼 이제 V자 반등이 돼가지고 지금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게 되면 갑자기 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짧게 홍 박사님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짤 건지 아니면 지금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바로 급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V자 반등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상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상승 반전하기에는 그 시장 환경이 대단히 안 좋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자산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전략, 위험 자산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이러한 전략이 하반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나기 올 때는 조금 피해 가시는 게 근데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 전선이 예고돼 있으니 좀 길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말씀도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나 우리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토론 과정에서 못 하신 말씀 할 수 있는 1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 실장 먼저 하시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소비도 회복이 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물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 부분이 이제 주로 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 1, 2분의 개인 저소득층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과 같은 그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먼저 확고하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 박사님. 금리 상승기에는 부채 통제를 통한 부채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모두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들을 통제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끌이라든지 혹은 비투라는 그런 단어들로 대표되는 빛을 통해서 투자 활동으로 연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다각도로 한번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검의 주요 간부를 임명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앞으로 검찰총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참모에 둘러싸인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주인공만 바뀐 것 같습니다. 배우가 달라지면 다른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해야 할 일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정당성의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잘 지킨 이후에라야 그 일의 성취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자임하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며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핍박받는 검찰총장이었다는 것이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권이 위선적이라고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현 정권은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국민은 새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정수행 지지율로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